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과정 기출문제 사회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의 차이에 따른 인간 생활인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인도는 약 12시간의 시차가 나는데 시차가 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인도의 정보기술 산업 발달에 큰 몫을 하였다. 양쪽의 밤낮이 반대가 되어 작업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시차와 밤낮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거죠. 1번의 경도, 2번의 기온, 3번의 해류, 4번의 강수량. 정답은요? 경도죠. 요 경도는 바로 그 시차의 차이에 따라서 낮과 밤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2번의 기온은 우리 기온과 관련된 것은 뭐가 있죠? 기온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그 위도가 있죠. 위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위도는 덥고 고위도는 춥고 이렇게 기온과 관련이 있죠. 해류는 이제 그 바다의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강수량은 뭐예요? 눈이나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보는 것이죠. 2번 봅니다. 윗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기호입니다. 오늘도 이곳은 덥단다. 사회선생님께서 기억 이곳은 가장 추운 달에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고 추운 달인데 18도래요. 그러면서 연중 덥고 습하다고 하셨어 라고 했어요. 덥고 습하다. 하지만 괜찮아. 낮에 쏟아진 스콜이 더위를 식혀주니까 바로 이 기후의 특색이 바로 스콜이 내리는 것입니다. 1번의 냉대기후, 2번의 한대기후, 3번의 지중해성기후, 4번의 열대우림기후. 정답은요? 4번이죠? 열대우림기후. 열대가 뭐예요? 덥고 우림, 비가 많이 내려서 습하다. 그쵸? 열대우림기후를 얘기합니다. 자, 1번의 냉대기후는 어떤 기후예요? 자, 냉대기후는 조금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렵죠. 왜냐면 이제 온난한 기후, 사람들이 살기 온난한 기후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온대기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온대기후보다 좀 추운 기후가 냉대기후거든요. 그래서 냉대기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연교차가 뭐예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 그렇죠? 이것이 크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냉대기후는 눈이 많이 내립니다. 다설지가 많고요. 동계 스포츠가 발달해 있죠. 한대기후는요. 아주 추운 기후예요. 여기는 아주 추운 기후예요. 그래서 가장 더운 달의 기온 역시 10도 미만입니다. 10도 미만. 툰드라라고 하는 그 여름에 아까 이제 가장 그 더운 달의 기온이 10도 미만이지만 0도 이상으로 잠깐 올라가거든요. 그때 툰드라라고 하는 식물이 자라게 되는데 이끼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툰드라 기후라고 하죠. 지중해성 기후는 어디가 대표적이죠? 저기 남부 유럽 쪽. 그래서 뭐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여름은 고온이지만 건조해서 그늘에 있으면 좀 시원한 편이고 그 다음에 겨울은 온난하고 수변에서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관광산업이나 휴양지로 발달한 것이 바로 지중해성 기후고요. 우리 여러분들 과일 중에 뭐 올리브, 포도, 그 다음에 오렌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3번 보십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가가 어디예요? 잘 아시죠? 제주도. 제주도고 제주도는 어떤 곳이에요? 화산지형이죠. 화산지형. 자, 한번 봅시다. 1번에 용암동굴인 만장굴이 있다.
2번에 화강암 산지인 설악산이 있다. 3번에 작은 화산체인 오름이 분포한다. 4번에 화산지형인 성산일출봉이 있다. 정답은요, 바로 2번이죠. 화강암 산지, 설악산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화산지형은 보통 현무암지대죠. 현무암. 우리 여러분들 제주도 가시면은 검은색 돌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게 현무암. 그쵸? 네. 우리 설악산은 어디 있어요? 설악산은 이런 강원도에 있잖아요. 강원도. 그쵸?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암이 바로 화산지형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름이라는 것은 기생화산이라 그래서 또 이제 그 화산이 분출될 때 나타난 어떤 분화구, 작은 분화구들이라든가 또는 그 화산체들을 얘기합니다. 그 성산일출봉 역시도 오름 중에 하나죠. 오름 중에 하나예요. 4번을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건조기후 지역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 가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뭐라고요? 내리는 물보다는 증발한 것이 훨씬 많대요. 국제하천 주변의 일부 국가들은 용수 확보를 위해, 용수가 뭐예요? 사용할 물이죠, 물. 확보를 위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이게 뭐냐 이거죠. 1번에 슬럼, 2번에 해시계, 3번에 현무암, 4번에 물자원. 정답은 바로 물자원이죠. 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 때문에. 1번에 슬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슬럼. 슬럼은 그 지역이 낙후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슬럼은 지역이 낙후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인구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도 아주 오래되고 새로운 어떤 개발 계획도 없고 이런 것들을 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시계는 뭐죠? 바다가 먹어버린 애라는 게 절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안절벽을 얘기하는데 침식지역을 설명할 때 얘기죠. 우리 그 바닷가의 침식지형을 설명할 때 해안절벽. 현무암, 아까 얘기했죠? 좀 전에 현무암이 뭐라고요? 화산지형에서 나타나는 거. 화산지형의 기반암이에요, 기반암. 기반암이라는 게 뭐냐면 기초가 되는 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암이에요, 기반암. 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국격을 넘어 제품 기획과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국가의 자회사, 영업소, 생산 공장을 운영합니다. 2개 이상의 국가에 뭡니까?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1번에 노동조합, 2번에 민주주의, 3번에 석회동굴, 4번에 다국적 기업. 정답은 다국적 기업이죠. 다국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 본사가 이제 본국에 있지만 생산 공장은 다른 나라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뭐예요? 이거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 이게 노동조합이죠. 노동자 이익을 위한 집단이 노동조합이고. 민주주의는 뭐죠? 구성원. 다수 의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 이루어지는 사회가 민주주의. 석회동굴은 뭐예요? 석회동굴은 카르스트 지형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요 석회라고 하는 것이 물에 용식이 됩니다. 용식이라는 것이 물에 녹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동굴, 이게 바로 석회동굴이에요. 석회동굴. 우리나라의 그 단양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강원도 남부 지역, 삼척 이런 데에 바로 석회동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6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검색어로 옳은 것이에요. 행정기관과 기업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고요. 행정기관과 기업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대요. 접근성이 좋고 주간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중심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요 중심 업무지구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1번에 도심, 2번에 비무장지대, 3번에 개발제한구역, 4번에 세계 자연유산. 정답은 바로 도심이죠. 도심. 도심은 도시의 중심 이런 뜻인데 중심 업무지구를 얘기하고 있고요. 주간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라 그래요? 인구 공동화라는 표현도 쓰죠. 주간에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은 그 유동인구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동네가 비어진다라고 해서 우리는 인구 공동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비무장지대라는 건 뭐예요? 무장을 하지 않은 지대라는 것이죠. 무장하지 않은 지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휴전선이 있잖아요. 휴전선에서 남과 북은 각각 2km 뒤로 후퇴해서 그 지역은 무장하지 않는 지역으로 놔둡니다. 그게 바로 비무장지대인데 다만 이제 거기에 많은 그 지뢰라든가 이런 게 묻혀져 있어요. 3번의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린벨트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거 왜 만들었죠?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 산림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도 그 자연 공기 정화 순환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요. 세계 자연유산은 요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그 희귀 자연들을 보호해야겠다 또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것들로 이제 선정된 곳이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7번을) 봅니다. 다음에서 설정하는 환경 문제예요. 대기 중에 온실가스 양이 많아지면서 온실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아시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1번에 인구공동화, 2번에 전자쓰레기, 3번에 지구온난화, 4번에 해양쓰레기. 정답은 지구온난화죠. 지구가 더워지는 것이에요. 지구가 더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저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또는 이상기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의 변화도 주죠. 너무 기온이 높아지면 그 생태계에서 그 추운 동네에서 살던 동물들, 생물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인구공동화는 뭐예요? 인구공동화는 아까 얘기했죠. 주간에는 인구가 밀집해 있다가 야간이 되면은 인구가 희박해지죠. 그 동네가 비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인구 공동화. 도심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전자쓰레기는 뭡니까? 이거는 전기라던가 전자제품의 폐기물. 이걸 전자쓰레기라고 하고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는 뭐예요? 그 해양에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남아있는 거죠. 잔존하는 폐기물들입니다. 각종 것들이 많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것들. (8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화 전략입니다. 보송녹차, 성주참외, 의성마늘 등이라고 있어요. 특정 상품을 생산지의 기후와 지형, 토양 등 지역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재배 방식으로 생산하고 물질이 우수했을 때 원산지의 지명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원산지 지명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1번에 인플레이션, 2번에 생태발자국, 3번에 지리적 표시제, 4번에 기후변화 협약. 정답은 지리적 표시제죠.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서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죠. 생태 발자국은 인간이 그 지구가 필요한 자원을 넘어서는 소비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기후변화 협약은 우리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협약을 맺은 것들을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교토 의정서가 있고 파리 협약 등이 있어요. 그렇죠? 9번을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지위나 사회환경의 변화로 다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생활 양식을 배우는 겁니다. 뭐라고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양식 등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례로는 직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이민 온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1번의 재사회화, 2번의 귀속주의, 3번의 역할 갈등, 4번의 지방자치제도. 정답은 재사회화죠. 재사회화. 다시 배운다. 사회화라는 건 배운다. 학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환경 변화로 인해서 다시 배우는 거. 이걸 재사회화라고 하는 거죠. 귀속주의라는 건 뭐예요? 선천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지위. 뭐가 있어요? 아들, 딸 이런 것들. 선천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지위. 남자, 여자 이런 것들. 역할 갈등은 뭐죠? 역할 갈등은 서로 다른 지위에서 동시에 역할을 요구할 때 심리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역할 갈등이라 한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말에 부모님 이제 생신이 있어갖고 부모님 생신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말에 회사에서 출장을 갔다 오래요. 회사 일을 해야 될지 부모님의 생신 축하 파티를 가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회사원과 자식으로서의 역할, 두 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를 우리는 역할 갈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역할 갈등이라는 단어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서로 다른 지위가 등장한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십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뭐예요? 지방이 자치, 스스로 다스린다. 우리 자치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그래서 지방의 업무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처리한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제도이죠. 10번 봅니다. 다음에서 강조하는 문화의 속성입니다. 문화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이래요. 뭐라고요? 문화는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후천적으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를 먼저 배우고 영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한국어를 잘 모르고 영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1번의 수익성, 2번의 안정성, 3번의 학습성, 4번의 희소성. 정답은 학습성이죠. 바로 후천적 배움, 바로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1번의 수익성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이익이 얼만큼 나오느냐, 내가 어떤 걸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이 얼만큼 나오느냐, 이게 수익성이죠. 안정성은요, 내가 어떤 원금을 투자했을 때 원금이 잘 보존되느냐, 이게 안정성입니다. 수익보다는 원금 보존이 우선이죠. 그게 안정성이에요. 4번의 희소성은 뭐예요? 자원에 이제 부족할 때 나타나는 거죠. 자원이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궁무진한데 자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자원에 대해서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그 자원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자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바로 자원의 희소성을 얘기합니다. 11번을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국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기억을 제정, 개정합니다. 자, 국회의 역할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이다. 두 번째,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뭐를 한다고요? 법을 제정한다. 세 번째, 국회는 국민 대표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국정을 감시한다. 이게 이제 국회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봅니다. 1번에 관습, 2번에 도덕, 3번에 법률, 4번에 종교규범. 정답은 바로 법률이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에요. 1번의 관습은 뭐예요? 관습은 오랫동안에 굳혀져 있는 관행을 우리는 관습이라고 합니다. 관습. 그 관습은 약간의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규범처럼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도덕은 뭐예요? 도덕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 기준을 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규범은 뭐예요? 종교적인 어떤 규칙을 얘기합니다. 종교규범은 종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죠. (12번) 봅니다.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에 비밀선거, 2번에 제한선거, 3번에 직접선거, 4번에 평등선거. 정답은 제한선거죠. 제한선거가 정답이에요. 우리 선거 기본 원칙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이제 보통선거. 보통선거에 대비되는 표현이 바로 제한선거입니다. 보통선거에 대비되는 게 제한선거인데 보통선거는 뭐예요? 일정한 연령이면 연령이 조건이고 그럼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등선거는 대비되는 단어가 뭐냐면 차등선거죠. 차등선거. 동등한 가치를 받는다. 여기서 표의 동등한 가치라고 하죠. 동등한 가치. 그래서 1인 1표제 이런 표현을 쓰죠. 1인 1표제. 그러니까 반드시 1인 1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5표를 갖고 있으면 나도 5표. 이렇게 1인 1표의 가치를 갖는 거를 평등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선거라는 건 뭐예요? 비밀선거에 이제 대비되는 것은 공개선거죠. 그래서 자신의 선거를 알리지 않을 수 있는. 직접선거는 뭐예요? 직접선거에 대비되는 단어는 대리선거예요. 남을 시켜서 선거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선거에 참여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선거의 4원칙이다 그러면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 이렇게 4가지로 나타나고요. 우리 시험에서 지금 제한선거를 물었지만 보통선거나 평등선거를 주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13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3심제라고 하죠. 3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번의 심급제도, 2번의 선거공용제, 3번의 선거구 법정주의, 4번의
참여재판제도. 정답은 심급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심급제도. 자, 이번에 선거공영제는 뭐예요? 선거 비용 일부를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거공영제. 선거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그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재산은 없지만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뭐라고요? 선거구가 뭐예요?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법정이 뭐죠? 법으로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법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정해요? 국회에서 정하는 거죠. 선거구 법정주의는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국회가. 국민참여재판제도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를 하는 제도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이제 그 재판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판결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형사재판에서 이제 합니다. 경우에 형사재판 경우에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신청을 하면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번을 봅니다. 표는 라면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면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 이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정한다고요? 먼저 균형 가격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이 있는데 균형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50과 50, 200과 100, 150, 150, 100, 200이니까 여기가 똑같죠? 바로 요게 뭐예요? 균형 가격. 그럼 요거는 균형 거래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균형 가격은 3,000원, 그 다음에 거래량은 150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이제 균형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간단해요. 똑같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곳, 거기가 바로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시장 가격 이렇게 표기한 거죠. 자, 15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1번에 신용, 2번에 실업, 3번에 환율, 4번에 물가지수. 정답은 실업이죠. 실업입니다. 실업. 실업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일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조건이 맞아야지 이거 실업이에요. 일할 능력이 없다. 실업이 아닙니다. 난 능력이 있지만 일하기 싫어. 실업이 아니에요. 자, 1번의 신용은 뭐예요? 신용은 어떠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 비용을 치를 수 있는 믿음이죠. 이게 신용입니다. 신용. 현재 우리 카드 쓰는 거 이거 전부 다 신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율이라는 건 뭐예요? 환율은 서로 다른 국가의 화폐 교환 비율을 얘기하죠.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물가지수는 뭐예요? 우리 물건에 대한 가격들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통제하기보다는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치로 만든 것들이 이제 물가지수죠. 예. (16번) 봅니다. 노동상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기억을 가진다라고 있어요.
그럼 봅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은 이 단결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쳐라 이거예요. 뭉칩니다. 그래서 단체를 결성하게 하는 것이고, 근데 단체를 결성하는 이유가 뭐죠? 단체를 결성하는 이유는 바로 교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섭을 하는 와중에 저 사용자하고 노동자들 간에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면은 그런 사용자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억에 들어갈 것이 바로 행동이에요. 그래서 봅니다. 1번에 자유권, 2번에 평등권, 3번에 국민투표권, 4번에 단체행동권. 정답은 4번이죠. 단체행동권. 우리 단체행동권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파업이죠. 파업. 파업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그렇죠? 1번의 자유권은 뭐예요?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받음 없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자유권. 평등권은 누구한테나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3번의 국민투표권이 뭐예요? 국가의 최종 의사 결정을 국민이 하는 거죠. 국민투표권. 왜 국민투표권? 우리나라 이제 국민투표권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헌법을 개정할 때 합니다. 헌법 개정은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그 안을 만들지만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헌법을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국민에게 물어봐요. 그럼 국민이 거기에 대한 투표를 하면은 그 헌법이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죠. 바로 국가의 최종 의사 결정을 국민이 하는 것을 국민투표권이라고 합니다. (17번) 봅니다. 다음 유물을 처음으로 제작한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유물이 뭐예요? 주먹도끼. 주먹도끼는 보니까 표면이 거칠어요. 그런 이 거친 도구를 사용하는 시기는 바로 구석기 시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번에 사냥을 하였다. 2번에 동굴에서 살았다. 3번에 뗀석기를 사용하였다. 4번에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였다. 정답은 4번이죠. 철제 농기구는 철기 시대. 우리 이제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이런 거 나올 때가 바로 철기 시대예요. 자, 이들은 이 주먹도끼는 돌에서 떼어냈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게 나와요. 그래서 뗀석기를 사용하고요. 그 뗀석기를 사용하는 이런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사냥하면서 다녀서 그래요. 그래서 도구를 그 즉시에서 얻어갖고 쓰는 거죠. 그런 사냥을 하다 보니까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동굴에서 생활하는 것이에요. 18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시기는 조선,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이고요. 일부 유력 가문이 외척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 권력을 독점합니다. 이렇게 3대 걸쳐 일어났고요. 유력 가문이 정치 권력을 독점합니다.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는 이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1번의 골품제, 2번의 세도정치, 3번의 제가회의, 4번의 병참기지화 정책. 정답은 바로 세도정치라고 한다 그랬죠. 특정의 가문,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왕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견제도 어려워요. 이게 조선이 망하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1번에 우리 골품제는 뭐죠? 신라의 엄격한 신분제도. 그래서 이 골품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 승진에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일상생활까지 규제를 받는 게 바로 골품제도라고 했어요. 제가회의는 어디서 나와요? 이건 고구려. 고구려 귀족회의.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것이 바로 이 제가회의죠. 병참기지화 정책. 1930년대 이후에 일제의 경제정책이죠. 원래 병참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병참은 군후방 지원부대를 병참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한반도를 군 후방 지원부대화 시켜서 물자를 공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는 걸 씁니다. 19번 봅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고이왕 주변에 마한 소국을 병합했고 무령왕 22담로를 설치합니다. 성왕 사비로 천도하는데 자, 이 나라가 어딜까요? 1번에 고려, 2번에 백제, 3번에 옥조, 4번에 고조선. 정답은 바로 백제죠. 백제입니다. 우리 성왕은 사비천도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성왕은 사비천도. 그 다음에 성왕 전이 바로 무령왕인데 이 무령왕은 22담로라는 특수 행정구역을 만들어서 지역을 견제하는데 무령왕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령왕릉이에요. 왕릉인데 이게 벽돌 무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축에 벽돌보다는 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사용하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20번 봅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인물이에요. 기역은 옛 고구려 장군 출신으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일부를 이끌고 지린성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고 발해를 건국하였다. 발해를 건국한 인물이 누구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발해 건국한 인물. 1번에 원효, 2번에 대조영, 3번에 정약용, 4번에 흥선대원군. 정답은 바로 대조영이죠. 대조영. 발해를 건국한 인물. 많이 물어봐요. 자, 1번의 원효대사는 어떤 분일까요? 원효대사는 통일신라 시대. 불교 대중화에 앞장섭니다. 그 다음에 종파 통합. 여러 종파끼리 싸우는 거 해서는 안 된다. 화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화쟁사상을 주장한 분이 원효대사. 우리 정약용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대표적인 실학자. 대표적인 실학자고 바로 목민심서라고 하는 우리 그 지방관의 지침서라는 책이 있죠. 대표줘서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전제라고 하는 여전론이라고 하는 토지개혁을 주장합니다. 여전론은 뭐냐면 개인에게 땅을 주지 말고 뭐라고요? 마을 단위의 공동 소유의 토지를 주장한 것이 바로 여전론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세도 정치를 타파한 분.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했다. 경복궁을 중건했다. 되게 중요하고요. 뭐 비변사 폐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호포제라고 해서 양반한테도 군포를 부과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흥선대원군에서 있었던 것들입니다. (21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역사서입니다.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김부식이 유교적 입장에서 편찬한 역사서래요. 주로 신라, 고구려, 백제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1번에 천마도, 2번에 농사직설, 3번에 삼국사기, 4번에 대동여지도. 정답은 삼국사기죠. 여기서 역사서는 삼국사기뿐이 없어요. 천마도는 신라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신라에서 나온 말 그림이에요. 하늘을 나르는 말의 그림이다. 천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농사직설은 이게 어떤 책일까요? 그죠? 농사예요. 조선 세종 때 만든 농서예요. 농서. 근데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농서. 대동여지도는 뭐예요? 지도죠? 지도예요. 조선 후기. 김정호라는 분이 제작했죠. 우리 대동여지도는 잘 기억해 두세요. 김정훈 선생님의 대동여지도. 실측도고요. 그 다음에 그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진 지도가 대동여지도입니다. (22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인데 세종대왕이 업적이래요. 사군 육진을 개척했고 자경루를 제작합니다. 자경루가 뭐예요? 물시계.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경연을 활성화시켰는데 또 뭐가 있느냐 이거죠. 1번에 집현전 설치, 2번에 화랑도 조직, 3번에 유신헌법 제정, 4번에 한국광복군 창설.
정답은 1번이죠. 집현전을 설치했다는 거죠. 집현전은 바로 세종대왕의 학술연구기관이죠. 그렇죠? 화랑도는 언제 하는 거죠? 화랑도는 신라 진흥왕 때 공인이 된다 그랬어요. 진흥왕 때 공인이 돼서 삼국통일에 커다란 공을 세우는 집단이죠. 유신헌법은 박정희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한국 광복군 창설,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임시정부 1940년에 창설이 됩니다. 조금 늦게 됐어요. 그렇죠? 늦게 됐지만 우리 영국군과 함께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했지만 해방되는 바람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23번) 봅니다. 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근거가 뭘까요?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기역을 관할하게 했대요. 관할하게 했어요.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는 태정관 지령에서 기역이 일본과 관계없다고 했어요. 항상 여기서 보면 일본하고 관련된 지역, 일본과 관련된 지역이에요. 1번에 독도, 2번에 강화도, 3번에 거문도, 4번에 제주도. 정답은 바로 독도죠. 독도 묻는 거예요. 1번이 하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 문제에서 많이 독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언제 물어볼 수 있냐면 강화도는 몽골 항쟁하고 관련이 있죠. 몽골하고 싸울 때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조약. 이게 강화도에서 맺어있죠. 강화도 조약. 그리고 또 있죠. 양료. 병인양료하고 신미양료가 일어난 지역. 이것도 강화도예요. 그래서 강화도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거문도라는 것은 그 1885년에 그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불법으로 점령한 지역이 거문도인데 시험에 나오면 되게 어렵죠. 제주도는 우리 역사 문제에서는 그 탐라 총관부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24번 봅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의 승리를 이끈 장군. 거북선, 한산도, 명랑, 노량이라고 임진왜란 때 수군의 승리를 이끈 장군. 끝났죠. 그렇죠? 1번에 강감찬, 2번에 김유신, 3번에 윤봉길, 4번에 이순신. 정답은 이순신 장군. 그렇죠? 강감찬은 어떤 분이에요? 네. 고려시대 때 거란을 침입을 기주에서 대파시킨 분. 그렇죠? 김유신은요. 삼국 통일을 이룩한 분. 윤봉길 이사 언제요? 1932년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수뇌부를 사상시킨 분. 그렇죠? 폭탄 예고가 있습니다. 25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3.15 부정선거 1960년에 일어났고요. 학생과 시민들이 전국적인 시위를 전개합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납니다. 3.15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랑 관련 있는 거. 이 사건이 뭐냐 이거죠. 1번에 3.1운동, 2번에 4.19 혁명, 3번에 6.25 전쟁, 4번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정답은 4.19 혁명이죠. 우리 4.19 혁명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제 헌법을 바꿔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 정부로 바꿉니다. 내각 책임제로 이제 개헌을 하게 되죠. 우리 3.1운동은 일제시대 최대 민족운동이죠. 1919년에 일어난 최대 민족운동. 6.25 전쟁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이죠. 1950년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한 전쟁. 그 다음에 광주학생항일운동 1929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쵸?
한국인 학생과 한국인 남학생과 일본인 남학생 간의 다툼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 하지만 이것은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민족운동이었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족운동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에서 신간회라는 단체랑 연관돼서 많이 물어봅니다. 신간회가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자, 잘 보셨습니까? 기출문제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볼 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